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두 테크 기업, 애플과 넷플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뭐 자신들만의 철권 통치나 그 생태계 독립성 이런 걸 진짜 목심처럼 여기잖아요. 네, 절대 남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거인이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로 굴리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네요. 흥미로운 역설이죠. 네, 바로 배송 상자의 스마일 마크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 아마존입니다. 맞아요. 스트리밍의 제왕인 넷플릭스는 타겟팅 광고를 제대로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드웨어의 지배자인 애플은 아이폰의 위성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경쟁자이기도 한 아마존이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와, 보통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 3조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4천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이 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게 경제학의 섭리잖아요. 네, 덩치가 커지면 움직임이 둔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방금 나온 아마존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 거대한 제국은 중력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여전히 차고지에서 막 튀어나온 스타트업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실적 뒤에 숨겨진 기계 장치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단순히 아마존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 비즈니스의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지, 그들이 겹겹이 쌓아올린 7가지 톱니바퀴들의 진짜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지금 세상에 모든 돈이 몰려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죠. 인공지능 부문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역시 시작은 AI군요. 네, 아마존은 2026년까지 AI를 위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만 무려 2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2천억 달러요? 와, 엄청난 규모죠. 앤디 제시 CEO조차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까지 AI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아마존의 AI 관련 매출은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면 최소 2배씩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솔직히 AI 시장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매일 새로운 AI 뉴스 접하시겠지만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너도 나도 비슷한 거대 언어 모델, 그 LLM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슷해 보이죠? 아마존이 여기서 대체 어떤 무기를 팔길래 이런 압도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네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아마존의 진짜 무기는 특정한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AI를 다루고 조립하는 그 환경 전체를 장악하는 우회 전략을 썼거든요. 환경 전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록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벤더 락인,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입니다. 아, 인질로 잡히는 거요? 맞아요. 만약 어떤 회사가 특정 기업의 AI 모델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자사 시스템을 다 맞춰놨는데 한 몇 달 뒤에 다른 경쟁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저렴한 AI를 출시해버리면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완벽하게 해소해줍니다. 고객들이 하나의 AI 모델에 얽매일 푸도 없이 여러 회사의 다양한 LLM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입맛대로 골라서 테스트해보고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통합된 놀이터를 제공하거든요. 와, 그거 진짜 스마트하네요. 네, 내가 원하는 모델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메리트 덕분에 1분기 베드록 플랫폼에서의 지출이 무려 170%는 급증했습니다. 170%요? 대박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개발자들의 그 피말리는 작업 시간을 갉아먹는 AI 추론 과정을 40%나 단축해주는 세이지 메이커 같은 도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이랑 수백 명의 개발자를 거느린 대기업들의 전유물 같은 거잖아요. 당장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런 거창한 플랫폼보다 당장 현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버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빈틈도 아마존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진입장벽을 아예 바닥까지 낮춰버린 맞춤형 솔루션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키로프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건 일상적인 자연어를 텍스트로 치면 그걸 알아서 프로그래밍 코드로 번역해 줍니다.
아, 코딩을 몰라도 그냥 말로 해면 다 짜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커넥트라는 솔루션은 수십억이 드는 콜센터 인프라 없이도 가상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단 몇 분 만에 뚝딱 구축하게 해주고요. 와, 몇 분 만에요? 네. 게다가 퀵이라는 솔루션은 뿔뿔이 흩어진 복잡한 영업 데이터들을 스스로 수집해서 경영진이 오늘 당장 알아야 할 핵심 인사이트만 한 줄로 딱 떠먹여줍니다. 진짜 친절하네요.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구멍가게라도 엔터프라이즈급 AI 기술을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역사 속 골드러시 시절이 떠오르네요. 모두가 AI라는 금광을 찾겠다고 막 곡괭이 들고 뛰어갈 때 아마존은 직접 흙먼지 뒤집어쓰며 금 캐는 도박을 하는 대신에 아예 금광 입구에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개발자들한테는 성능 좋은 전동 드릴을 빌려주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흙 걸러내는 채를 팔면서 입장료를 아주 두둑하게 챙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아마존이 파는 장비 중에서 지금 가장 마진이 좋고 폭발적인 수요를 자랑하는 게 바로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구워낸 자체 칩입니다. 칩이요. AI 칩 하면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GPU를 못 사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굳이 아마존의 칩을 쓸 이유가 있나요? 엔비디아 칩이 세계 최고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수많은 소규모 기업들이나 대학 연구소들은 최고급 스포츠카의 성능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저 매일매일 AI를 저렴하게 굴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연비의 자동차가 필요한 거죠. 아마존의 자체 칩은 바로 그 거대한 틈새 시장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타겟팅이 확실하네요. 실제로 이 자체 칩 부문의 분기 대비 성장률은 40%를 넘겼고요. 현재 연간 환산 매출, 그러니까 런레이트가 200억 달러 수준인데 앤디 제시 CEO 말에 따르면 만약 이 부문이 독립된 회사였다면 5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세계 3대 데이터 센터 칩 회사 중 하나가 되었을 거란 얘기죠. 와, 거대 기업 안에 또 다른 거대 기업이 숨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자체 칩들이랑 베드록, 세이지메이커 같은 무수한 도구들을 고객들이 마음껏 휘두르려면 결국 그 모든 걸 쌩쌩하게 받쳐줄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 즉 거대한 작업장이 필수적이겠군요. 그렇죠. 인프라가 받쳐줘야죠. 이 지정이 자연스럽게 아마존의 본진인 클라우드, AWS 송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무서운 선순환 구조가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AI 도구를 더 많이 만지작거리고 칩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 놀이터를 제공하는 AWS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에 더 많은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강한 상관관계가 성립되거든요. 아,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네요. 실제로 이번 1분기 AW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28% 성장이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막 AI 부문의 세 자릿수 성장이나 분기 대비 40% 증가 이런 자극적인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28%라는 수치가 솔직히 평범하고 약간 얌전해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데요. 하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이 꺾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절대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 28% 성장은 최근 1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거든요.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저 효과의 진정한 파괴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저 효과요? 네, 15분기 전 AWS가 한창 50%씩 고도 성장을 외치던 시절의 분기 매출이 20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WS의 덩치는 376억 달러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죠. 아, 베이스 캠프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해졌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50% 성장해서 5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규로에서 28% 성장해서 28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게 절대적인 현금 창출력 면에서는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그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30% 커지는 것과 이미 집채만한 눈덩이가 30% 커지는 건 시장에 미치는 물리적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상상이 가네요. AI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고객들은 AI 전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AWS의 전통적인 스토리지나 컴퓨팅 자원까지 덩달아 왕창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AI 혁명이 결국 AWS라는 본진의 화력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키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랑 AI 인프라가 어떻게 수백억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는지 이제 확실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본업, 그러니까 매일 청취자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쌓이는 그 물리적인 상자들의 세계로 한번 돌아와 보죠. 네, 이커머스 부문이죠.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막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피 터지는 전쟁터 아닌가요? 이 거대한 화물선이 어떻게 쾌속정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인 경쟁은 극에 달했지만 아마존 이커머스의 근육은 다른 곳에서 붙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서드파티 판매자들의 매출은 14%나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뜬히 유지하고 있죠. 와, 여전히 잘 나가네요. 네, 1분기에만 600개의 새로운 대형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했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지각 변동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신선식품 비즈니스에서 터졌습니다. 신선식품이요? 그 아마존 프레시 같은 마트 장보기 비즈니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 신선식품 부문이 전년 대비 무려 40배 성장했습니다. 네. 40%가 아니라 40배요? 네, 맞습니다. 40배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아마존은 단숨에 월마트의 뒤를 잇는 미국 내 2위 식료품 판매 업체로 등급했죠. 아니, 40배라는 숫자는 정말 경이롭기는 한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신선식품은 막 보관 창고에 냉동시설도 갖춰야 하고 유통기한도 짧아서 재고 관리도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무엇보다 지금 아마존은 9만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1시간, 3시간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수백 개 도시에서 1시간 배송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현재 9개국에서 단 30분 만에 상품을 쏴주는 아마존 나우 서비스도 운영 중이고요. 네, 엄청난 속도전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30분 만에 우유 한 팩, 양배추 하나 배달해주려면 촘촘한 물류망이랑 막대한 대달원 인건비가 갈려나갈 텐데 화물선 사이즈의 기업이 무리하게 쾌속적 흉내를 내면서 속도전을 벌이다가 겉보기엔 화려해도 실제로는 배송비 때문에 수익성이 다 깎여나가는 그런 속 빈 감정이 될 위험은 없나요?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초기에 정확히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속도전이 결국 수익성에 독이 될 거란 논리였죠. 하지만 아마존이 이 신선식품과 30분 배송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 우유나 양배추를 팔아서 남기는 푼돈의 마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아마존이 쥐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진실이 나옵니다. 아마존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일반 고객보다 아마존 전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무려 80%나 더 높습니다. 식료품을 사는 사람의 전체 쇼핑 지출액이 80%나 더 크다고요? 아니, 왜 그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소비자의 매일의 습관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겪어보셨을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계란이나 식빵이 떨어져서 앱을 켭니다. 그쵸, 자주 있는 일이죠. 30분 만에 도착한다는 걸 아니까 마트에 직접 가는 대신 아마존을 열게 되죠. 그렇게 매일 앱에 접속하다 보면 무의식적인 심리적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폰 충전기 선이 끊어졌지. 조카 생일 선물도 사야 하는데 하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공산품이나 마진이 훨씬 높은 전자제품들을 슬쩍 장바구니에 같이 쓸어 담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치밀한 심리전이네요. 우유나 계란의 초고속 배송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백화점 1창으로 출근하게 만드는 강력한 미끼 상품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식료품 배송에서 드리는 그 막대한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번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이 마진이 빵빵한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을 무의식적으로 결제해버리면 전체 수익성은 오히려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 30분 배송망은 겉보기엔 물류비의 무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지갑을 활짝 열어둔 채 닫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빗장 역할을 하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답상을 통제하는 순간 소비자는 굳이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다른 앱을 켤 이유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 매일매일 쌓이는 방대한 장바구니 영수증들이 결국 아마존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가 되겠군요. 고객이 아침에 무슨 커피를 마시고 어떤 브랜드의 기저귀를 사고 주말에 어떤 취미용품을 사는지 초 단위로 실시간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황금알, 그 광고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1분기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4%나 뛴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핀포인트 타겟팅 캠페인을 제공하거든요. 핀포인트 타겟팅이요? 네,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메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구글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검색어를 통해서 추론합니다. 메타는 여러분이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취향을 분석하죠. 하지만 아마존은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방금 전 무엇을 진짜 결제했는지를 압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구글의 타겟팅이 누군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서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수준이라면 아마존의 데이터는 아예 식당 주강 한가운데 서서 손님이 방금 무슨 요리를 시켰는지 그 영수증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확신에 찬 데이터죠. 광고주 입장에선 구매 전환율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주방의 영수증 데이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나머지 외부의 거인들조차 자존심을 버리고 아마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죠. 넷플릭스가 아마존 데이터를 쓴다고요? 네, 넷플릭스가 새롭게 내놓은 광고 지원 요금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면 시청자에게 딱 맞는 광고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플랫폼이 아니라 아마존이 가진 독점적인 쇼핑 데이터 인프라에 기대고 있습니다. 와, 스트리밍 시장에서 프라임 비디오로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적진이나 다름없는 아마존의 데이터 생태계에 의존해야만 한다니. 이거야말로 소비의 접점을 완전히 장악한 자의 여유네요. 데이터 권력이죠. 클라우드부터 AI, 이커머스, 초고속 물류, 거대한 광고 플랫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거대한 톱니버키들이 뻗어나갈 곳이 아직 더 남았나요? 땅 위의 물류와 데이터를 모두 장악했으니 이젠 물리적 지표면을 벗어나 하늘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하늘이요? 네, 과거 프로젝트 카이포로 불렸고 수개월 내에 아마존 레오라는 이름으로 본격 출범을 앞둔 저궤도 위성 광대역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처럼 수많은 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지구 전역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쏘아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델타 항공, 제트블루 같은 거대 항공사들과 기내 인터넷 공급 계약을 마쳤고요. 심지어 나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B2C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글로벌 스타를 인수하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죠. 비행기를 타거나 사막 한가운데처럼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쓰는 용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우주 사업이 아마존의 기존 생태계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계약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애플과의 협력이죠. 네, 애플이요? 아마존은 애플워치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끊김없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제력이 가장 강력한 닫힌 생태계를 자랑하는 애플조차도 산이나 바다에서 터지는 긴급 구조 위성 SOS 기능이나 미래의 완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하늘 위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빌려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와, 넷플릭스에 이어서 애플까지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일시간 배송부터 우주의 위성광대역까지 해보해본 아마존의 궤적을 쭉 엮어보면 이런 소름 돋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떤 그림이죠? 아마존의 이 압도적인 성장이 그냥 운 좋게 여러 부서가 동시에 대박을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30분 만에 배달받은 우유 한 팩이 막대한 소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구매 데이터는 구글과 메타를 위협하며 넷플릭스조차 빌려 써야 하는 초정밀 광고를 키워내죠. 네, 완벽히 연결되어 있죠. 그 수억 건의 데이터와 광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는 아마존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자체 칩을 달고 아마존이 직접 지은 거대한 클라우드 AWS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우주의 저궤도 위성 아마존 레오를 통해서 이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지상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영원히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신경망이자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네, 오늘 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7가지 톱니바퀴들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한 가지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셨을 겁니다. 아마존은 이제 코드를 짜주는 AI부터
30분 만에 밥상에 오르는 식료품, 하루를 덮은 위성 인터넷, 심지어 세계 최고의 경쟁사들마저 의존하게 만든 데이터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는 어쩌면 일할 때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24시간 내내 삶의 100%를 이 아마존 생태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세금으로 깔아주던 도로와 통신 인프라를 이제 한 거대 기업이 완벽히 대체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일상 데이터를 장악하는 이런 고도의 중앙 집중화 현상, 국가를 대체하는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의 복잡한 세상을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해주는 극강의 편리함을 지닌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한 번 발을 들이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통제사회의 시작일까요? 내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스마일 마크 상자를 집어드실 때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